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2, 3학번 양진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큰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학생상담센터와 함께한 저의 리스타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갑자기 왜 매슬로우가 나오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학생 상담센터와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겪은 변화들이 우연히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와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몸을 돌보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결국 다시 저를 세우는 과정까지 그 모든 흐름이 마치 단계별로 하나씩 쌓여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입해 저의 이야기를 풀어가보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상담센터의 프로그램이 저에게 주는 가치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지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부산의 다른 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동국대학교 학생으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부산이라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전부 부산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자라온 그저 아기 새였어요. 그러다가 간호학도로서 길을 다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리큘럼상 2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망의 첫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기대도 있었지만 불안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의 첫 학기는 시작이라는 말이 설렘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던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기에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학교에 입학을 했으니 학생의 자질로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저는 지금 2학년이지만 1학년 수업도 같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꽉꽉 채워서 들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따라오는 우리 교수님들이 사랑하시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목마다 개인 과제, 조별 과제 물론 있었고요. 제가 저번 학기에 과연 몇 개의 과제를 했을까요? 7개? 8개? 9개? 네, 놀랍게도 무려 17개의 과제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열심히 또 과제도 하고 또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저는 편입하기 전부터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매주 주말마다 영어 학원 부산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학원을 마치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또 일요일에 바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밤을 새고 다음날 7시에 셔틀버스를 타고 경주에 와서 등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근심, 불안, 걱정 속에 휩싸여서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적게 4시간 정도, 또 많게는 또 6시간 정도 늘 수면을 취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다가 문득 학생상담센터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학생상담센터를 알게 된 건 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였어요. 그곳에서 여러 부서의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려고 여러 부서에서 오셨지만 저는 특히나 학생상담센터 선생님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고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SNS로 저를 콕콕콕 찔러주시더라고요. 힘든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망가져 있었던 저의 상태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열렸던 프로그램들이면 다 참여하고 신청하고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신청했던 학생상담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매슬로우의 욕구와 맞아떨어졌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생리적 욕구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가장 낮은 단계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1단계는 생리적 욕구인데요.
저는 불면에 시달려서 잠을 4~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이 없기도 했고 환경이 바뀌어서인지 막상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잠을 자기 위해서 일부러 부산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오기도 했고 또 이렇게 그런 생활을 했지만 또 이렇게 불규칙한 저의 수면은 또 수면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과 근심 걱정들을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3단계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연애 교육을 통해 4단계 존중의 욕구는 또래 상담 프로그램과 재학생 정서 평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각의 단계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 제가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심리나 정신건강 주제에 관해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마음건강 교육을 해주시고 있으신데요. 제가 참여했던 교육은 바로 수면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수면교육을 통해 질 높은 수면을 배울 수 있었고 무너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저를 돌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애 주기별 적정 수면 시간을 가져와 봤는데요. 수면 전문 강사분께서 말씀하시길 성인의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이었고 이 시간을 지켜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면장애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첫째, 잠을 자기 전 1시간 정도 이완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 두 번째,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세 번째, 잠자리는 조용하고 안락하게 구성한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한다. 저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지키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두 번째인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거를 선택해서 신체 리듬을 되찾자라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러닝을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매일 4km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엄청 힘들지만 주로 새벽 6시 반 또는 저녁을 먹은 후에 학교 운동장에 달렸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달리기란 정말 없었는데 정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랬는데 4일째 때부터는 몸도 가벼워지고 정신도 너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매일매일 달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9월 동안 활동했던 거리를 핸드폰 건강 앱이 자동적으로 측정해 준 거고 물론 일상생활에서 걷고 학교 안에서 이동하면서 걷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해서 수면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기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학교 운동장 12바퀴를 돌면은 딱 정확하게 4km가 됩니다. 네, 보통 마라톤에서는 5km가 건강 달리기라고 하던데 저는 5km는 못 뛰겠어가지고 저는 딱 4km까지만 달렸습니다. 이렇게 수면 교육을 통해 저의 수면 습관을 고치게 될 수 있었는데요. 수면 교육을 통해 얻게 된 4가지는 불규칙했던 수면 습관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면서 집중력과 기분 안정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낮 시간에 피로도가 감소했습니다. 네 번째는 몸을 돌보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저는 걱정과 불안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대학을 다니는 거기도 했고 또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여러 가지로 기대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안한 와중에 있는 동안 또 학생상담센터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였어요.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는 학생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자기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힘들 때 힐링하고 싶은 학생들 모두 누구나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무려 산책 코스가 7가지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학교가 넓고 정원이 이쁘게 가꿔져 있다 보니 또 이런 코스를 만들어서 힐링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일주일에 5번 인증당에 올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사전, 사후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정서적으로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산책을 하니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연을 보면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또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산책을 열심히 하면서 저만의 코스도 만들어 봤어요. 저의 코스 이름은 나를 채워가는 길입니다. 코스는 영상관에서 원효관, 그리고 원효관에서 도서관, 도서관에서 100주년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센터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수업을 듣는 영상관에서 교양 수업을 듣는 원효관, 그리고 매일 들리는 도서관, 가끔씩 전공시험을 치는 100주년 기념관, 마지막으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곳인 선센터를 마지막으로 코스를 짜봤습니다. 말 그대로 저의 일상이 녹아져 있어서, 그리고 이 길을 통해 점점 비어져 있던 나의 정신과 마음을 채워가는 길인 것 같아서 이름을 나를 채워가는 길로 지어봤습니다. 3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즉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연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연애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연애교육은 이성관계 기술을 배운 자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숫자로 보는 연애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내가 느끼는 친밀감, 헌신,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연애 자체보다도 관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참여했던 사랑의 삼각형 이론 검사 결과입니다.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 3가지 요소가 어떤 형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삼각형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보시면 빨간 선이 제 점수이고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 변화는 제가 관계에서 어떤 방식을 선호했는지, 또 어떤 영역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제 결과를 보시면 친밀감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열정과 헌신은 그보다 조금 낮은 점수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삼각형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그리고 상대에게 맞추기보다 감정적 안정감과 안정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성향을 스스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또 저는 나에게 맞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제 자신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4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 즉 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과정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참여했던 또래 상담 프로그램 활동 모습입니다. 우연히 정말 간호학과 친구들을 다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 다른 학년이지만 또 또래 상담은 단순히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넘어서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더 깊게 바라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재학생 정서평가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필수로 진행하는 정서평가인데 저의 감정,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심리적 강점과 취약점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서평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지 또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은 저에게 있어 나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떨 때 힘든지 또 어떨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즉 저를 알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래 상담과 정서평가는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였고, 이는 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 상담센터 프로그램이 주는 가치인데요. 저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균형입니다. 수면 교육과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공부와 일상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산책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 수면 장애를 회복하게 되면서 나를 지키는 중심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해입니다. 연애 교육과 정서평가를 통해 타인보다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게 됐고, 나를 이해함으로써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자기 이해는 공감의 시작이고 성장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마음호흡 산책 챌린지와 상담을 통해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걷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제 안에 있는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과 자기 돌봄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요. 모든 경험은 결국 저를 성장시키는 여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Q&A 시간 들어오면 조용해지는. 오전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저도 9월달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금까지 쌓아온 마일리지가 300km 됐는데 제일 좀 힘들지 않나요? 저는 달린 적이 없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린 적이 없어서 러닝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러닝을 하면 한 달 정도는 힘들어도 그 뒤로는 자기가 체력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질문은 실제로 이 또래 프로그램, 또래 상담, 그건 제가 2016년도부터 그 평가실에 있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은 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10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완성 단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혁신사업팀에서도 뇌파측등기를 작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또래 상담원이 제일 좋은 점이 서로가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저희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매년 여기 호수선거 프로그램 제가 원래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발표 주제가 또래 상담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늘 그 또래 상담원 해주시는 선생님 두 분이 여기 계신데요. 두 분께도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 발표해 주신 그 간호학과 양신경 학생한테도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